2018년 여름 서울 한남동 펜트하우스. 달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칩니다. 한서연 49세. 그녀는 제 품에서 몸을 비틀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녀의 향수가 너무 향기로웠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제가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을 막습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그녀가 제 목에 입술을 대며 속삭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그녀는 다시 제 바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몸에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인지 68배 나이에 이런 황홀함을 느낄 줄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가슴을 스치고 배를 지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는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서연 씨, 너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길이 대담해집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부드러웠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곡선, 숨막히는 향기. 이렇게 이쁘고 젊은 여자를 품을 수 있다는 게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행복한 삶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감추고 싶은 제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내, 윤미자, 63세였지만 첫사랑처럼 아름다웠죠. 장성하고 성공한 두 자녀, 그리고 강남의 빌딩 두 채와 한남동의 50평 펜트하우스를 소유하며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아침이면 미자가 내린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병철 씨,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미자야. 우린 정말 복받은 거야. 우린 두 자식을 뒀어요. 아들 민수는 42살에 부산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딸 지연이는 38이고 미국에서 미술사 교수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 손주 셋을 뒀죠. 명절이면 한남동 집에 모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자는 늘 말했어요. 병철 씨, 우리 애들에게도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자고요. 쟤들 행복이 곧 우리 행복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죠. 2017년 영원할 것 같던 그 행복이 깨졌어요. 미자가 갑작스레 쓰러졌어요. 병원 진단은 췌장암, 말기. 병철 씨,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됐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6개월 뒤 미자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말은 행복하게 살아. 꼭 병철 씨. 였죠. 그 말을 가슴에 묻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자가 없는 집은 껍데기였어요. 매일 밤 그녀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됐습니다. 미자가 떠난 후 한남동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빌딩 임대료로 생활은 넉넉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죠. 아침이면 빈 커피잔을 보고 멍하니 앉아있고 밤이면 미자의 옷을 꺼내 미자의 채취를 맡으며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바빠 연락이 뜸했고 손주들 얼굴은 명절에나 볼 뿐이었어요.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2018년 여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최병철 선생님 되시죠? 저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윤미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어요. 미자가 강남 미술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라고 했죠. 선생님, 보고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위로차 뵙고 싶어요. 미자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허락했어요. 며칠 뒤 한남동 집으로 찾아온 그녀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49세라고 믿기지 않는 팽팽한 피부, 볼륨 있는 몸매, 갸름한 얼굴.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미자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뵙게 돼 영광이에요. 미자가 그린 정원 스케치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미자의 붓터치가 생생한 그림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서연 씨, 미자가 이런 제자를 뒀다니 고마워요. 고개를 숙이며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서연은 자주 찾아왔어요.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점심이면 저당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당뇨 있으시다면서요? 설탕 없이 준비했어요. 건강을 세심히 챙겼어요. 혈압약을 챙겨주고 검진 날엔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손길은 따뜻했고 미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잡아줬을 때 오랜만에 온기를 느꼈어요. 미자의 추억을 공유하며 마음을 위로했어요. 미자 선생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사랑은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거야. 선생님께서도 그 사랑 잊지 마세요. 미자의 일화를 들려줄 때면 미자가 곁에 있는 듯했어요. 어느 날 미자의 스케치북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거 미자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스케치북엔 미자가 좋아했던 꽃과 정원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손을 잡고 감사함을 전했어요. 서연 씨는 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민수에게 부산 방문 때 고급 와인을 선물하며 편지를 전했어요. 민수 씨, 미자 선생님께서 아드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이 와인 마음에 드시길. 민수는 전화로 감동받았다며 말했어요. 아빠, 서연 씨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엄마 제자라니 믿음이 가요. 지연에게는 미국으로 미자가 좋아했던 진주 목걸이를 보냈어요. 편지도 동봉했죠. 지연 교수님, 미자 선생님의 미술 사랑을 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늘 응원할게요. 지연은 영상통화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서연 씨 덕에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좋은 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어요. 한서연이 민수와 지연에게 미자의 흔적을 전하며 가족을 이어주는 듯했어요. 그녀가 지연과 통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서연 씨, 우리 애들까지 챙겨줘서 미자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수줍게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이에요. 선생님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맑은 눈빛에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헌신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섰어요. 피곤한 날엔 어깨를 주물러주고 우울해 보이면 차를 내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멋진 분이 왜 혼자 계셔야 하나요? 선생님은 아직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존감을 살려줬어요. 미자를 잃고 잊었던 자신감이 되살아났어요. 그녀의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면 불안했고 미소를 볼 때면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는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헌신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2018년 가을 타이트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 좀 예뻐 보이려고 신경 썼어요. 어때요? 몸을 숙이며 웃자 드레스 사이로 가슴 곡선이 드러났어요. 서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참 서로 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달콤한 향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제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래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는 키스를 해줬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오늘 밤은 선생님만 생각하고 싶어요. 입술이 목을 스치고 그녀의 손이 제 셔츠를 풀었어요. 선생님, 저만 봐요. 제 몸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속삭임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도 정신없이 그녀의 옷을 벗겼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니 너무 황홀했어요. 저는 그녀의 목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혀가 입술을 파고들었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방에 가정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의 손길에 걱정은 녹아내렸습니다. 선생님, 소리 내지 말아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녀가 제 귀를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혔고 그녀의 신음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었습니다. 선생님, 더 세게 안아줘요. 그녀의 속삭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입술, 가슴, 허벅지, 온몸을 탐닉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너무 황홀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내가 남자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연과 저는 둘만의 비밀을 만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미안하지만 죽은 아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2018년 가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미자 선생님의 미술학원을 다시 열고 싶어요. 초기 운영비로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존경하는 미자 선생님의 뜻대로 미술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눈빛은 간절했고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솔직히 5천만 원 정도야 고민되지도 않았습니다. 미자의 꿈을 떠올리며 흔쾌히 동의했어요. 서연 씨, 미자의 뜻을 잇는 일이라면 도와야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미자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헌신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저당 식사, 밤에는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을 선물해 줬어요. 선생님, 저만 믿어요. 제가 선생님 행복을 책임질게요. 그녀 없는 날이면 불안했고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민수와 지연도 신뢰했어요. 민수가 부산에서 올라와 식사하며 말했어요. 아빠, 서연 씨 덕에 가족이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지연도 영상통화로 웃으며 말했죠. 아빠, 서연 씨 대단한 분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19년 초 다시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학원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주신 돈 몇 배로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학원 확장하려면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수강생 그림을 보여주며 미자의 철학을 잇고 있다고 했어요. 열정에 감동받았고 저는 당연히 동의했어요. 서연 씨,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도울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엉덩이를 어루만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미자 선생님의 꿈이 살아나고 있어요. 라고 하며 그녀는 행복해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학원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2019년 여름 그녀는 강남 소형 상가를 임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 미술학원을 체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상가 임대에 7억 정도 필요해요. 금액이 커졌지만 헌신과 자녀들의 신뢰를 떠올리며 동의했어요. 서연 씨, 당신이 곁에 있는 한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저를 꼭 안으며 키스를 해줬어요. 그녀가 행복하니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 미자 선생님의 꿈을 이뤄요. 2019년 겨울 그녀는 큰 제안을 했어요. 침대에서 서로를 탐닉한 후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자기, 미술학원을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면 강남 빌딩 하나를 본사로 써야 해. 빌딩 지분 절반을 내 명의로 해주면 내가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할게. 손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 이렇게 해주는데 내게 안 줘? 내가 더 크게 불려서 자기랑 민수 씨, 지연 씨한테 다 돌려줄게. 눈빛에 망설임이 녹아내렸어요. 서연, 당신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저는 빌딩 지분 50%를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어요. 자기, 나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미자 선생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 서연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감동을 받았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20년 초 마지막 요청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의 뜨거운 밤을 보내며 그녀는 날 만족시켜줬고 그녀는 품에서 속삭였어요. 자기, 우리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너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빌딩 전체 명의와 현금, 주식을 내게 넘겨줘. 그 돈 내가 잘 투자해서 우리랑 민수 씨, 지연 씨가 더 행복할 수 있게 해줄게. 민수 씨, 지연 씨를 생각해서라도 잘 운영해야 해.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 이렇게 내가 매일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래도 안 줄 거야. 내가 더 크게 불려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할게. 저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민수와 지연은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설득했어요. 서연, 당신이 내 전부야. 저는 빌딩 전체, 현금, 주식, 자녀 상속분까지 넘겼어요.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저에게 그 자체로 행복이었으니까요. 2020년 여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서연의 방문이 뜸해지고 전화가 줄었어요. 서연,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물으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학원 일이 많아져서 그래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덜했어요. 불안이 스쳤지만 바쁜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없는 날이면 가슴이 허전했어요. 2020년 겨울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전화 중 짜증 섞인 톤이 느껴졌어요.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남동 집에 찾아왔을 때도 거리감이 있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말에 냉소가 묻어났어요. 서연, 내가 뭐 잘못했나? 물었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 뭘 잘못해요. 제가 좀 지쳤나 봐요. 미소가 어색했어요. 2021년 초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도 대화가 짧았어요. 어느 날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듯 말했어요.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의지하실 거예요? 너무 놀라 심장이 아프더군요. 서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선생님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지겨워지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와인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 요양보호사야? 뭐야? 짜증나네 진짜. 나 이제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빌딩 주식 다 내 명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서연, 농담이지? 라고 묻자 비웃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텅 빈 집에 홀로 서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녀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건장한 젊은 남자놈들이 나를 내팽겨쳤어요. 전 재산을 잃은 저는 민수와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다 넘겼어요? 우리 목까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우리 이제 아빠 못 믿어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았어요. 한남동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50평 펜트하우스, 미자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 낯선 이들에게 팔렸어요. 가지고 나온 건 미자의 사진과 옷 몇 벌뿐이었어요. 2021년 가을, 서울 변두리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2평짜리 방, 곰팡이 냄새, 얇은 벽 너머 들리는 낯선 이들의 소음. 빌딩 임대료로 먹고 살던 내가 이제는 공공근로로 하루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밤이면 미자의 사진을 꺼내 보곤 합니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미소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심부름 센터를 통해 그녀의 뒤를 조사했어요. 저는 센터 직원의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확인해보니 한서연은 애초부터 아내분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선생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서연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완전 당해버렸어요. 지금쯤 한서연은 그 엄청난 재산으로 젊은 애인들과 강남 호스트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겠죠. 그녀는 제 전부를 앗아갔어요. 미자의 추억으로 제 마음을 파고들어 교묘한 말과 황홀한 잠자리로 절 속였던 거죠. 강남의 빌딩 2채, 한남동 펜트하우스, 제 평생의 재산을 그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저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서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매일 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밀려와요. 하지만 미자의 마지막 말이 저를 붙잡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병철 씨. 그 말을 가슴에 묻고 버팁니다. 저는 마포대교에도 몇 번을 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이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언젠가 꼭 복수할 겁니다. 꼭이요. 2021년 가을, 저는 서울 끝자락 2평짜리 고시원 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얇은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이웃의 쿵쾅거리는 소리, 이게 제 현실입니다.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가슴을 쿡 찌릅니다. 미자야, 내가 다 망쳤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모든 걸 앗아간 한서연, 그 여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강남 빌딩 2채, 한남동 50평 펜트하우스, 심지어 민수와 지연이, 제 자식들 몫까지 전부 그녀 손에 넘어갔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연을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연명하기 위해 저는 공공근로로 하루 끼니를 때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신화그룹 회장이었을 때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 한남동에서 미자와 와인을 마시며 웃던 날들, 아침이면 미자가 내려준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가족, 손주들과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친구들은 저를 보며 병철아, 너처럼 사는 놈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진짜 복 받았어.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행복은 그냥 공기처럼 당연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항상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 세상은 지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한 놈은 짓밟히고
강한 놈만 살아남죠. 공공근로 현장에서 매일 뼈저린 수모를 당해요. 지난주엔 젊은 감독놈이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아저씨, 이렇게 느리게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 눈빛, 그 말투, 지금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항상 나에게 굽신거리고 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척하는 사람들 뿐이었던 거죠. 왜냐면 내게서 얻어갈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게는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현장에서 무거운 짐 나르다 손이 찢어져 피가 나도 동료들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노인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냉소적인 모습만 보였어요.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겠죠. 새로운 일이 익숙지 않아 헤매고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부탁을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귀찮아하죠. 이런 사람들과 예전에 나에게 굽신거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노동을 할 때, 김밥을 먹을 때, 고시원에 있을 때 항상 한서연이 떠오릅니다. 그 여자의 장미향수와 지극정성 저를 챙겨줬던 멘트들, 그 달콤한 목소리, 그 말에 홀려 전 재산을 넘긴 제 자신을 생각하면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집니다. 밤마다 마포대교로 걸어갑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치고 까만 강물이 출렁이는 걸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냥 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고통을 끊고 싶어집니다. 민수와 지연이, 제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것도 다 제 잘못이죠. 아빠, 어떻게 우리 목까지 그 여자한테 넘겼어요? 민수의 분노의 참 목소리, 지연의 차가운 말투, 아빠,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서연을 철석같이 믿은 것도, 애들 목까지 넘긴 것도 다 제 멍청함 때문이에요. 너무 한심해서 그냥 다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한서연 때문이죠. 그 여자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쯤 강남 호스트바에서 제 돈으로 샴페인 터뜨리며 웃고 있겠죠. 젊은 놈들과 제 빌딩에서 나온 돈으로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녀의 그 미소, 그 부드러운 손길, 저를 유혹하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년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어요.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그 여자를 파멸시키고 죽을 거예요. 한서연, 너는 내 전부를 망쳤어. 나도 너를 끝장낼 거야. 꼭. 어느 날 낡은 서랍을 뒤지다 빛바랜 명함 하나를 찾았어요. 김성민 변호사, 신화그룹 회장 시절 제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법무팀 에이스, 어떤 문제든 칼같이 해결했던 사람. 그의 단호한 목소리,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라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 여전하네요. 김 변호사, 나야? 최병철이야. 잠깐 침묵이 흐르고 그가 말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잘 지내긴 김 변호사. 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됐네. 내 얘기를 털어놔도 괜찮겠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든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 얘기를 털어놨어요. 아내가 죽은 후 아내 제자라고 하는 한서연이란 여자가 날 접근했어. 처음엔 미자의 제자라고 했지. 미자가 그린 정원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선생님 대신 내 건강을 챙긴다며 아침마다 저당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병원 갈 때 손잡아주고 심지어 민수랑 지연이한테도 와인, 목걸이 같은 선물 보내고 편지까지 썼어.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의지하게 됐어.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여자가 점점 큰 돈을 요구했어. 처음엔 미술학원 운영비로 5천만 원, 그러더니 학원 확장에 3억, 상가 임대에 7억, 나중엔 빌딩 지분 절반, 결국엔 전 재산을 투자해서 불려준다고 받아가고 자취를 감췄어. 김 변호사, 나 그때 이미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민수랑 지연이 목까지 넘겼어. 내가 너무 멍청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남동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난 이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김 변호사, 나 좀 도와줘.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 여자, 이건 보통 사기가 아니네요. 전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에도 종종 있습니다. 외로운 부유한 노인들 노려서 접근하는 수법이죠. 감정적으로 파고들어 전 재산을 빼앗는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놈들은 교묘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 여자,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회장님 재산, 충분히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류 위조했을 확률이 높고, 자금 흐름에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난 다 이뤘는데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신화그룹 시절,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해낼게요. 그 여자를 철저히 파헤쳐서 응징하시죠. 그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제 지인들 총동원할게요. 사설탐정, 세무전문가, 심지어 국제 자금 세탁 조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놈들 꼬리를 밟아서 끝장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회장님,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회장님 인생을 망쳤다면 우리가 그 여자 인생을 박살낼 겁니다. 가만둘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 변호사, 제발 그 여자를 파멸시켜줘. 내가 죽더라도 그년이 망하는 걸 보고 죽고 싶어.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죽긴 왜 죽어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한서연에게 100배로 갚아주시죠. 그 순간 고시원의 어두운 방에서도 불씨가 타올랐어요. 한서연, 너는 끝났어.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꼭. 김 변호사와 통화한 뒤로 가슴속에 자그마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아요. 고시원의 눅눅한 공기,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한서연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죠. 회장님, 이건 전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설탐정을 붙여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김 변호사가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빌딩 15층.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어요. 예전엔 저도 이런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죠. 지금은 삼각김밥이나 뜯는 신세지만요. 김 변호사는 단정한 회색 정장,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시작합시다. 그는 책상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김 변호사, 이거 한서연이랑 나눴던 대화가 녹음된 거예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녹취록이 있다고요. 이건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돈을 대신 투자해준다고 했어요. 민수랑 지연이를 위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에 넣겠다고 다 녹음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녹음한 거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민수랑 지연이한테 설명해야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복수의 칼날이 될 줄 몰랐죠. 김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생님, 이 자금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민수 씨, 지연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최고의 투자예요. 저만 믿어주세요. 그 달콤한 목소리 듣는 순간 다시 피가 끓었어요. 인연이 내 자식들 이름을 팔아서 김 변호사는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어요. 회장님, 이건 법정에서 엄청난 증거예요. 서류 위조도 문제지만 이런 명백한 사기 의도를 담은 녹취는 판결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서연, 아니, 한지영의 정체를 파헤쳐야 해요. 탐정이 초기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서연의 본명은 한지영이에요. 미술학원 강사 경력은 전혀 없어요. 미자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도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그 스케치북은 어떻게 아는 거야? 김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어요. 아마 미자 선생님의 물건을 어딘가에서 구했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낸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죠.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지영,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강민재란 남자가 뒤에 있어요. 39살 강남 호스트바 블랙로즈 출신이에요. 탐정이 최근 강남 클럽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 속 한지영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옆에는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남자가 능글맞게 웃고 있었죠. 이놈들이 회장님 빌딩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명품, 고급차, 해외여행 다 회장님 돈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 돈으로 그런 놈이랑 같이 있다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강민재? 그놈은 또 뭐야? 한서연이 그런 놈이랑 엮여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 보고에 따르면 강민재는 한지영의 자금 관리를 돕고 있어요. 호스트바 시절부터 돈에 밝았던 놈이죠.
이 둘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지영의 미술학원 겉으론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텅텅 비었어요. 수강생은 거의 없고 강사들은 그녀의 지인들로 채워졌어요. 이건 돈 세탁 창구로 보입니다. 돈 세탁? 그게 뭐야? 제가 묻자 그는 설명했어요. 회장님 돈을 현금화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스위스랑 케이맨 제도 계좌를 탐정이 찾아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돈을 해외로 빼갔다고? 그럼 이제 어쩌지?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 이 녹취록이 있으니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돈 세탁은 무거운 범죄예요. 이걸 잡고 위조 서류와 녹취를 합치면 법정에서 그놈들 끝장낼 수 있어요. 첫째, 한지영과 강민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둘째, 위조 서류를 찾아냅니다. 셋째, 이 녹취록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흔들 거예요. 한지영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이런 증거 앞에선 무너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 그년 꼭 잡아줘. 내 자식들 이름까지 팔아서 사기친 놈들 그냥 둘 수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 지인들 다 끌어들여서 철저히 파헤칠게요. 한지영과 강민재 끝까지 쫓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곰팡이 핀 천장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너희들 반드시 부셔버린다. 김 변호사와 만난 뒤로 가슴속에 불씨가 점점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녹취록, 한지영이 민수와 지연이 이름을 팔며 내 돈을 가로챈 증거가 손에 쥐어져 있으니 처음으로 희망이란 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년이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멈추질 않습니다. 고시원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한지영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한지영의 새로운 행적을 잡았습니다. 이번 건 좀 충격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탐정이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다음 날 강남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시원의 어둠 속에 갇혀있죠. 탐정 박철호라는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최 회장님, 한지영에 대한 최신 보고서입니다. 그는 USB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한지영이 강남에 있는 고급 여성 전용 마사지숍 토닥이란 곳에 자주 드나듭니다. 거기서 꽤 충격적인 걸 확인했죠. 토닥이? 마사지숍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성 전용 마사지로 강남 최고급 마사지샵입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고 주로 가슴과 생식기 쪽 소음순 마사지로 자극을 하고 손가락이나 실제로 관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 마사지가 아닙니다. 토닥이는 VIP 전용 서비스로 유명한 곳인데 한지영은 거기서 항상 젊은 남자 2명을 불러서 2대1로 즐긴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당 100만 원짜리 서비스인데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요? 남자 2명?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닥이 관계자랑 인터뷰했어요. 익명 보장 조건으로 털어놨죠. 한지영은 매주 2-3번이나 온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적어도 최소 200만 원씩 쓰면서 그 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말하길 그 여자는 좀 변태 성욕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돈으로 쾌락을 사는데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한지영이 토닥이 입구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옆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는 장면들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나와의 잠자리에서 황홀한 척쇼를 했고 나는 그거에 홀딱 속아 넘어갔다는 게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내 빌딩에서 나온 돈 민수랑 지연이 목까지 빼앗아서 저질 쾌락이나 쫓고 있단 말입니까?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어요. 회장님, 화낼 시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죠. 한지영의 이런 행태, 사회적으로 망신살 뻗칠 겁니다. 한지영이 거기 드나드는 걸 추적하다 보니 항상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강민재가 자금 관리하면서 현금화를 이미 상당 부분 해놓은 듯합니다. 제가 마사지숍 직원 몇 명 더 파볼게요. 추가 단서가 나올 겁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 정보에 그 녹취록까지 합치면 한지영과 강민재를 법적으로 완전히 조질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위조 서류, 그리고 한지영의 사생활까지. 이건 심리전으로도 강력한 무기죠. 그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이런 약점 앞에선 무너질 겁니다. 회장님, 걱정 마시죠. 박 탐정이 더 파고들고 제가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다 끌어내릴 겁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과거 한서연 아니 지금 한지영이 요조숙녀처럼 저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생각할수록 복수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니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 김 변호사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녹취록, 위조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그 녹취록, 한지영이 민수 씨와 지연 씨 이름을 팔며 투자 운운한 부분 검찰이 강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변호사, 그년 놈들 법정에서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이름까지 건드린 놈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니 이미 두 당사자들에게는 고소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자금 세탁 혐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계좌 추적도 이미 시작됐죠. 한지영과 강민재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법적 공세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어야 해요. 한지영은 지금쯤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떻게 흔든다는 겁니까? 그때 탐정 박철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영이 요즘 강남 클럽 출입을 줄였어요. 대신 집에 틀어박혀 강민재랑 자주 다투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붙어서 감시 중이죠. 그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불법이라니요? 뭘 하려는 겁니까? 박 탐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튜버 한 명을 섭외했어요. 강남 뒷담 채널 구독자 50만 명 되는 곳입니다. 한지영과 강민재의 신상, 토닥이 마사지 얘기, 투자 사기까지 공개하도록 돈 좀 썼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박 탐정이 조심스럽게 진행할 겁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형식이라 추적당할 가능성은 낮죠. 이건 한지영을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쪽에만 문제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궁지로 몰아주세요. 한서연에게 당한 걸 생각하니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탐정님, 그년이 망신당하는 꼴 꼭 보고 싶습니다. 며칠 뒤 강남 뒷담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강남 사기꾼 커플의 충격적인 사생활. 영상에서 유튜버가 한지영과 강민재의 사진을 띄우며 말했죠. 이 여자, 한지영, 겉으론 미술학원 대표지만 실제로는 고급 마사지숍에서 수백만 원씩 써가며 변태적인 쾌락을 즐긴답니다. 그 돈? 다 피해자들 돈이라고요. 영상은 토닥이 마사지 얘기, 사기와 돈 세탁 의혹까지 다뤘어요. 물론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죠. 박 탐정이 철저히 익명으로 제보했으니까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은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인간들이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냐? 경찰은 뭐하냐? 빨리 잡아라. 저는 고시원 방에서 그 영상을 보며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지영, 이제 너도 고통을 좀 느껴봐. 유튜버 영상이 터진 뒤 한지영과 강민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박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한지영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고 강민재와 매일 다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검찰이 자금 세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버 영상 때문에 사회적 압박도 커졌죠. 한지영의 미술학원, 투자자들이 환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지영에게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명의 이전, 사기로요. 이제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김 변호사, 그년들이 내 자식들 목까지 빼앗았던 그 녹취록 법정에서 꼭 써주세요. 박 탐정은 한지영의 약점을 더 파헤쳤어요. 회장님, 한지영이 부산에 있는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했더라고요. 치매 걸린 노인을 방치하고 강남에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 이것도 유튜버한테 추가로 흘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 한지영이 내 가족을 망친 걸 떠올렸어요. 아니, 진행하세요. 그년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유튜버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한지영 가족도 버린 사기꾼. 한지영의 어머니가 부산의 낡은 집에서 치매를 앓으며 혼자 사는 모습이 공개됐죠.
영상은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한지영은 이제 모두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지영과 강민재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영상으로 그들의 사기와 사치 행각이 세상에 까발려졌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들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회장님, 한지영과 강민재 도주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 신청을 넣었습니다. 녹취록, 위조 서류, 강남의 고급 멤버십 클럽 블루문에서 나온 현금 결제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죠. 며칠 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지영과 강민재,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정말입니까? 그들이 갇혔다고요? 그는 차분히 답했어요. 그렇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판사가 바로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끝장을 볼 차례입니다. 박탐정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한지영이 블루문에서 호화 파티를 주최하며 거액의 현금을 뿌리고 다녔어요. 한 번 파티에 8천만 원씩 썼더라고요. 그 돈 회장님 자산에서 나온 걸로 의심됩니다. 내 돈으로 그런 파티를 즐겼다고요? 박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루문은 VIP 전용 클럽이라 현금 결제가 흔하죠. 그곳에서 한지영이 돈 세탁을 한 흔적이 잡혔습니다. 제가 클럽 관계자들 더 파볼게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블루문 결제 기록은 자금 세탁의 핵심 증거입니다. 한지영이 그곳에서 뿌린 돈,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계좌로 연결돼 있죠. 검찰이 이걸 강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 영상 때문에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한지영, 강민재,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김 변호사, 그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을 망친 놈들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회장님, 걱정 마시죠.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끝장낼 겁니다. 그날 밤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에서 미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미자야, 이제 곧 끝난다. 그들이 내 이름까지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할게. 마음 한구석에선 미안함이 들었지만 복수심이 더 강했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너희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다. 2022년 봄 법정. 8개월간의 구속 수사 끝에 한지영과 강민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취록, 위조 서류, 블루문 클럽의 현금 결제 기록, 해외 계좌 자료, 강민재의 불법 도박 전력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지영이 민수와 지연이를 위해 돈을 불리겠다고 했던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 이 자금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민수 씨, 지연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최고의 투자예요. 재판장은 눈썹을 찌푸렸고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나갔어요. 피고인 한지영, 강민재는 조직적 사기와 자금 세탁으로 피해자 최병철의 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10년? 그 정도는 모자랍니다. 평생 갇혀도 부족하죠. 한지영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어요. 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90%를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멍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김 변호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재산 90% 회수 가능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처를 받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은 받아야 해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지영,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강민재, 징역 3년. 구두로 말한 피해 금액의 90%를 즉시 반환하라. 한지영은 청주여자교도소로 송치됐고 강민재는 다른 교도소로 끌려갔어요. 저는 법정에서 한지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갑기만 했죠. 한지영, 내가 내 가족을 망친 대가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재판 후 김 변호사와 박탐정을 만났어요. 회장님, 재산 90%, 약 135억 원을 회수될 예정입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와 빌딩도 다시 회장님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김 변호사, 박탐정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두 분께는 사례금을 톡톡히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신화그룹 시절부터 믿어주셨죠. 이건 제 일이었습니다. 박탐정은 씩 웃으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어요. 회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청주여자교도소에 아는 악질 재소자가 있습니다. 한지영 좀 괴롭히라고 사주할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겪었던 한서연, 아니 한지영과의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박탐정, 너무 가혹하지만 재밌는 제안이네요. 5천만 원 추가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악질 지인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레포트 부탁합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2022년 여름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빌딩은 다시 제 명의로 재산도 90% 회수했어요.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수와 지연이, 내 자식들이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 목까지 넘긴 멍청한 아빠를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며칠 뒤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지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죠. 아빠,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우리는 한남동 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민수와 지연이 손주들까지 와서 식탁을 가득 채웠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미자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자야, 내 덕에 내가 일어섰어. 그리고 우리 가족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죽은 아내에게 맹세했습니다. 한지영은 날 망쳤지만 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내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남동의 야경, 그 불빛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최병철의 복수와 화해의 여정,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